이번 강의에서는 네트워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네트워크를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살펴보고요. 그거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다루면서 많이 접하게 된 컨텐츠가 HTML입니다. 그걸 우리가 가져 써야 된다. 간단한 것입니다. 웹뷰입니다. 웹뷰 이용해서 어떻게 웹 컨텐츠를 다루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 우리가 네트워크 코드를 다루다 보면은 접하게 되는 개념이 있어요. 동기식과 비동기식. 두 방식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다음에 사용자한테 좀 더 좋은 사용자 경험을 주기 위해서 비동기 방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비동기 방식으로 네트워크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네트워크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고려할 만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리소스는 어디에 있는가? 리소스의 위치를 다루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HTTP를 사용한다. HTTP 같은 경우는 요청과 응답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 다음에 동기식으로 동작하는 API가 있고요. 비동기 방식으로 동작하는 API가 있습니다. 혹은 동기식 API를 비동기 방식으로 동작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일단 리소스의 위치에 해당하는 URL 다루기입니다. URL은요, 화면상에 있는 것처럼 쭉 길게 있죠. 이 URL 다루는 클래스가 URL입니다. 그 다음에 이 URL 클래스에는 URL 구성한 요소들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프로토콜 스킴으로 얻을 수 있고요. 서버 주소, 호스트, 경로들, 그 다음에 쿼리 스트링, 이런 식으로 URL 구성한 요소들을 URL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URL은 문자열을 통해서 많이 만듭니다. 근데 이 URL을 구성하는 문자들은 제약성이 있어요. 알파벳, 숫자, 대신에 언더스코어, 점 같은 몇 가지 제한된 문자 셋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문자, 대표적으로 한글 있죠. 한글 같은 경우도 퍼센트 인코딩을 해야만 URL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퍼센트 인코딩하기 혹은 반대로 디코딩하기는 스트링 타입을 제공해 줍니다. adding 퍼센트 인코딩, 그 다음에 허용되는 문자열 셋, 그 다음에 디코딩하기, 이런 식의 API를 스트링 타입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URL 문자열이 있습니다. 잘 가다가 한글이 있네요. 인코딩 해야죠. 그래서 스트링에 adding 퍼센트 인코딩해서 이런 식으로 URL을 인코딩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URL을 만들면 됩니다. 리소스의 위치 정보인 URL을 만들었죠. 그 URL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 URL에 해당하는 리소스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1차 사용한 게 데이터 타입이에요. 데이터는 바이너리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타입으로 어떤 기능 제공해 주냐? URL을 통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기능 제공해 줍니다. 네, 데이터의 이니셜라이저에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타입으로 변환하면 됩니다. 만약에 URL이 문자열 데이터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은 데이터를 얻어와서 스트링 타입으로 바꾸면 됩니다. 바로 URL을 넣을 수도 있고요.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죠. 혹은 데이터를 얻어온 게 그 데이터가 이미지를 받았어요. 그럼 그거를 UI 이미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로 리소스를 얻어오는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미지를 받아올 건데요. 이미지에 대한 경로, 문자열에서 URL을 만들 거고요. 그거를 데이터로 얻어오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이미지로 변환해서 화면에 보이도록 만든 코드예요. 일단 주소입니다. 주소를 토대로 URL을 만들어요. 이 URL이 있다면 이걸 토대로 데이터로 다운로드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네트워크를 통한 다운로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미지로 변환해서 이미지 뷰에다가 설정할 수가 있어요. 괜히 간단하게 네트워크에 있는 이미지를 받아서 화면상에 보여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옵셔널이나 혹은 두 캐치 같은 것도 더 넣어줘야 되겠죠. 공간의 한계 때문에
빼먹었는데 여러분들은 꼭 작성해야지 좀 더 안전한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ATS라고 부르는 앱 트랜스포트 시큐리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앱에서 접속하는 서버, 그 서버와 보안 연결을 하도록 강제하는 게 ATS가 됩니다. 이건 iOS 9부터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앱에 사용하는 네트워크 통해서 접속하는 서버, 그럼 백엔드 서버 쪽에서는요, TLS 1.2 이상의 보안 설정이 있어야 되고요. 암호화는 SH256 등의 보안 요건을 가지고 있는 서버여야 됩니다. 즉 HTTPS로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HTTP 보안 연결이 아닌 이 HTTP를 이용해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info.plist에다가 개별적으로 등록을 해줘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보안 서버는 별다른 설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 보안이 아닌 HTTP 서버는 info.plist에 ATS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HTTPS가 아닌 HTTP 비보안 서버와 통신하기 위해서 ATS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TS 설정은요, info.plist에 작성합니다. 일단 루트키는요, 앱 트랜스포트 시큐리티 세팅을 넣어줘요. 여기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show row key value로 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의 실제 키로 바뀌게 됩니다. 다른 쪽은 설명이 나타나요. 이 ATS 루트 하위에는 ATS 자체를 아예 꺼버리는 allow arbitrary load라는 걸 이용해서 ATS를 아예 꺼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요, 웹 컨텐츠, 웹뷰에서만 사용하도록 설정해 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개별 서버들 목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ception domains 해가지고 개별 서버들 목록을 여기다가 추가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하위에는 ATS 설정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몇 가지 ATS 설정에 대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HTTP 연결 허용하기 위해서는요, allow arbitrary load 쪽을 yes로 바꿔주면 됩니다. 아예 ATS 설정을 꺼버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접속 가능한 HTTP 서버 목록을 등록한 단계입니다. exception domains에다가요, 각각에 대한 서버들, 하위에 대한 설정을 넣어주면 됩니다. 추가로 더 넣고 싶으면 이것과 형제 노드로 더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ATS에 대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HTTP 통신에 대한 기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는요, 기본적으로 요청과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동작하는 프로토콜이죠. 일단 요청을 만듭니다. 요청은 URL request란 타입으로 만들어요. 만들 때 파라미터로는 URL 집어넣습니다. URL은 우리가 만든 방법을 이미 알고 있죠. 이 URL request를 이용하게 되면은 몇 가지 요청에 대한 속성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셀러 네트워크 사용 설정, 타임아웃, 캐시에 대한 설정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HTTP 메시지가 있는 구조, 헤더와 바디, 그 헤더에 대한 설정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디에 대한 것도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이번엔 응답입니다. 응답을 다루는 타입으로는 URL 리스폰스와 HTTP URL 리스폰스 타입이 있습니다. 물론 상속 관계예요. 이 응답 타입에는 HTTP 응답 메시지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상 길이, 상태 코드, 응답 메시지 또한 헤더와 바디로 구성되죠. 헤더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HTTP 통신을 위한 요청과 응답에 대한 타입들을 살펴봤습니다. 컨텐츠가 HTML인 경우에는요, 웹브라우저 이용해서 만든 웹브라우저를 대상으로 하는 컨텐츠죠. 그런 경우에는 웹뷰를 위하면 좀 편하게 다룰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앱을 만들면서 사용할 수 있는 웹뷰는요, UI킷에 있는 웹뷰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웹킷이라는 프레임워크에 있는 웹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사파리 뷰 컨트롤러를 이용해서도 웹 컨텐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웹뷰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이런 네트워크를 다루는 그런 동작에서는 에러 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사용자 입장에서는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네트워크가 끊어져 있을 수도 있죠. 즉 공유기까지만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통신이 안 될 거예요. 사용자한테 적절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다루는 기술 중에는 에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웹뷰 중에 웹킷이 제공하는 웹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킷은 별도로 프레임워크를 로딩해야 되어 웹킷을 임포트해서 사용합니다. 웹킷이 제공해주는 웹뷰는 클래스 이름이 WK 웹킷에 왔기 때문에 WK가 붙고요. 그 다음에 웹뷰 있습니다. 이 웹킷에 있는 웹뷰는 인터페이스 빌더에 있는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코드로만 작성해야 됩니다. 이런 웹뷰를 쓰기 위해서는 컨피그레이션을 몇 개 해줘야 되는데 유저 에이전트,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 관련된 거, 컨텐츠 로딩이나 멀티미디어 컨텐츠 재생에 대한 속성들을 웹뷰 컨피그레이션을 이용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웹킷의 웹뷰를 이용해서 컨텐츠를 로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를 로딩하기 위한 API, 로드라는 이름의 API들이 몇 개 있습니다. URL 리퀘스트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URL 이용해서 로딩할 수 있습니다. 혹은 HTML 문자를 이용해서 컨텐츠를 로딩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코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URL 문자열 URL을 만듭니다. 리퀘스트 만들어볼까요? URL 리퀘스트를 만들고요. 웹킷에 있는 웹뷰 이용해서 로드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웹뷰를 쓰다 보면은 우리가 브라우저 가지고 뭘 하죠?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리로드 하죠. 그래서 웹뷰에는 그런 행위에 관련된 API들을 제공해줘요. 뒤로 가기, go back 이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웹뷰에는 델리게이트가 있어요. WK 웹뷰 델리게이트가 있어서 이 델리게이트는요, 로딩 성공했다, 실패했다, 중요한 거죠. 페이지 이동에 대한 이벤트들. 그래서 웹뷰에 대한 델리게이트 이용해서 이런 이벤트에 대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델리게이트 사용 방법 충분히 알고 있죠. 이번엔 사파리 뷰 컨트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파리 뷰 컨트롤 역시 사파리 서비스라는 프레임워크를 로딩시켜만 사용할 수 있어요. 클래스는요, SF 사파리 뷰 컨트롤입니다. 뭔가 느낌이 다르죠? 웹뷰와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뭐가 달라요? 일단 이름이 다른데 웹뷰는 뷰로 끝났습니다. 근데 사파리 뷰 컨트롤은 클래스 이름이 뷰 컨트롤까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뷰와 뷰 컨트롤러와 같은 개념입니다. 즉 사파리 뷰 컨트롤은요, 하나의 독립적인 씬으로 사용합니다. 하나의 씬으로 사용하면은 전체 화면을 채우는 방식으로 사용하죠. 그 다음에 API도 씬을 전환하는 API를 사용해야 됩니다. 웹뷰는요, 씬의 일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파리 뷰 컨트롤 사용하는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만들고요. URL 만든 거 똑같죠? 사파리 뷰 컨트롤러를 생성합니다. URL 넣고 그 다음에 show나 present 이용해서 사파리 뷰 컨트롤 보이도록 씬 전환하는 API를 사용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사파리 뷰 컨트롤도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웹뷰, UI킷에 있는 웹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UI킷에 있는 웹뷰는요, 인터페이스 빌더에 라이브러리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애플에서는요, 개발자 페이지 보게 되면은 iOS 8부터는 이 UI킷에 있는 웹뷰보다는 웹킷에 있는 웹뷰 사용을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UI킷에 있는 웹뷰를 한번 살펴볼까요? 웹뷰 클래스는 UI 웹뷰입니다. UI킷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프레임워크를 로딩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웹뷰에 대한 속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빌더 있다 보니까 속성 인스펙터로 설정할 수가 있죠. 스케일하기, 그 다음에 데이터에 따라서 링크 걸어주기, 몇 가지 옵션들에 대한 동작에 대한 옵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UI킷을 이용해서 로딩하는 API입니다. UI킷에 있는 웹뷰, 로드 리퀘스트, 파라미터는 URL 리퀘스트, 혹은 문자로 된 HTML을 로딩하기, 데이터를 로딩하기. 웹뷰가 제공하는 API랑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웹뷰의 내비게이션 하기. UI킷에 있는 웹뷰 같은 경우는요, 이 웹뷰 자체에서 액션을 연결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웹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은 액션들 목록이 나타나요. 이거를 바로 컨트롤과 연결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리로드 같은 거를 뷰 컨트롤에 액션을 연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웹뷰로 연결해야 되는데, 매수를 호출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 없이 바로 연결해 버릴 수 있어서 좀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웹뷰에도 델리게이트가 있습니다. UI 웹뷰 델리게이트 이용해서 해줄 수가 있고요. 이 프로토콜에는요, 로딩 성공, 실패 알림, 페이지 이동에 관련된 이벤트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웹 컨텐츠를 다루는 몇 가지 방법 봤습니다. 웹킷에 있는 웹뷰, 사파리 뷰 컨트롤러, UI킷이 제공해주는 웹뷰. 비동기 방식의 네트워크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럼 그 전에 앞서 동기식과 비동기식은 무엇인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동기식입니다. 동기식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접했던 방식이에요. 코드를 실행하면은 그 결과를 얻고 그 다음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동기식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얻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갑니다. 대부분의 코드들은, 동작의 결과가 있는 그런 코드들은 반환값으로 전달이 됩니다. 우리한테 매우 익숙한 코드들이죠. 동기식이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코드 방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코드의 실행을 멈춥니다. 기다렸다가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게 돼요. 코드 짤 때는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까지 짜왔던 대부분의 코드들이 거의 다 동기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고 직관적입니다. 그에 비해 비동기 방식은요, 코드 실행하죠. 결과를 얻을 때까지 대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다음 코드가 진행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 다른 코드 실행을 멈추지가 않습니다. 대기하지 않고 그냥 진행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어요. 대신 실행 결과는 리턴 값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델리게이트나 혹은 클로저들을 이용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드 작성이 조금 어렵습니다. 델리게이트는 이해해야 되고요, 클로저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게다가 멀티스레드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이런 동기식과 비동기 방식을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작업은요, 현재 통신 환경에 따라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이런 네트워크를 이용한 작업을 동기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리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옵니다. 동기식으로 만들었다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올 때까지 대기합니다. 즉, 사용자의 UI 자체도 멈춰 있게 돼요. 앱이 잠깐 멈춘 것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비동기식으로 만들게 되면요, 네트워크 작업을 끝날 때까지 대기하지 않아요. UI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사용자의 입력에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봤을 때는 다운로드 중일지라도 계속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 사용한다 그러면 비동기 방식으로 제공해줘야만 사용자한테 좋은 경험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코드로 동기식과 비동기 방식의 네트워크 코드에 대한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기식 코드, 우리가 데이터를 이용해서 리소스 다운로드 받는 과정을 살펴봤었죠. 그게 바로 동기식입니다. 데이터에 URL 이용해서 리소스를 로딩했죠. 이 과정이 바로 동기식. 코드로 봤을 때는 이미지 다운로드 했었죠. 이미지 다운로드 받을 때까지 앱이 멈춰 있습니다. UI 관련된 작업도 멈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코드로 보면은 URL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미지 뷰에 반영해 주는 이 과정에서, 이 과정 있죠. 데이터 받아오는 과정. 이 과정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비동기 방식의 네트워크 사용하는 코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동기 방식으로 만들었다. 비동기 방식으로 네트워크 작업 만들면 대기하지 않죠? 그래서 다른 UI가 동작합니다. 대신 뭘 더 신경 써줘야 되냐? 네트워크 작업이 끝났을 때 어떻게 얘를 뷰에 반영해 줄까를 봐야 돼요. 즉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았죠?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어떻게 이미지 뷰로 출력해 주냐,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비동기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어떻게 작성할까요? 일단 동기식 코드를 그대로 살리는 방식입니다. 그 코드를 멀티스레드로 적용시켜주면 돼요. 혹은 비동기 방식으로 동작하는 API가 있습니다. URL 세션과 URL 커넥션을 이용한 방식이 있어요. 혹은 비동기 방식으로 제공되는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존의 동기식 코드를 비동기식으로 만드는 과정, 스레드 이용한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레드 만듭니다. 스레드 클래스 만들죠. 부모 클래스는 스레드. 이 안에 메인 메소드 안에다 만듭니다. 메인 메소드 안에다가는 마치 동기식 코드를 작성하는 것과 똑같이 작성하면 돼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스레드 클래스를 준비하고요. 이 스레드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고 스타트로 실행해야만 멀티 스레드로 동작을 합니다. 간단히 비동기 방식으로 만들어 봤는데 여기서 좀 더 신경 쓸 게 있죠. 비동기 방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동작의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았죠. 이미지 다운로드 받은 것까지 멀티스레드 이용해서 다운받았어요. 문제는 뭐냐?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화면에 반영해 줘야 되는데 어떤 제약상이 있냐? UI를 접근할 수 있는 것, UI의 값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메인 스레드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티스레드 동작하는 그 코드에서 얻어낸 이미지를 메인 스레드를 이용해서 화면상에 반영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동기식 API 썼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동기식 방식으로 동작하도록 만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린 그거를 비동기 방식으로 만들었죠. 멀티스레드를 이용해서 동작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메인 스레드를 이용해서 뷰에 반영하도록 코드를 짜야 돼요. 메인 스레드에서 코드가 동작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NS 오브젝트와 셀렉터 이용 방법이 있고요. 오퍼레이션 큐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랜드 센트럴 디스패치라고 하는 GCD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S 오브젝트에는 셀렉터를 실행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거를 메인 스레드에서 동작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셀렉터를 입력하면 되고 이 셀렉터에 해당하는 게 메인 스레드 동작하면서 파라미터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셀렉터를 뭘 만들면 되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이미지 뷰에 반영하는 메소드를 만들고 그걸 셀렉터로 실행하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오퍼레이션 큐를 이용한 방식이 있어요. 메인 오퍼레이션 큐, 메인 스레드 동작하는 큐를 얻어와서 거기다가 이미지 뷰에 반영해주는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미 데이터는 스레드 이용해서 멀티 스레드로 다운로드 받아왔죠. 이런 방식으로 멀티 스레드를 이용해서 비동기 방식으로 얻어온 리소스를 화면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메인 스레드에 동작하도록 코드를 짜줘야 됩니다. 이번엔 오퍼레이션 큐를 이용한 비동기 방식으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그거를 화면에 반영하는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오퍼레이션 큐를 하나 만듭니다. 여기다가 add operation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그런 코드를 작성해줘요. 이 안에는 동기식으로 작성해도 비동기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URL 만들고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오는 코드입니다. 다운로드 받아왔다면 그 이미지까지 만들었고요. 얘를 화면상에 반영하고 싶어요. 메인 스레드에서 동작하도록 만들어야죠. 그래서 오퍼레이션 큐에 메인을 얻어와서 그 안에다가 동작하도록 이미지를 이미지 뷰에 반영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비동기 방식으로 만들기, 그다음에 그거를 화면에 반영하기 위해서 메인 스레드 사용하기, 몇 가지 기법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화면에 출력하는 거를 동기식과 비동식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예시를 만들어 놨어요. 이미지 뷰,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출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동기식과 비동기식 방식 두 개에 대한 이벤트 발생을 위한 버튼을 마련해 놨고요. 그 다음에 UI 동작이 어떻게 했나 확인하기 위해서 슬라이드 하나 준비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싱크 누르게 되면은 URL 이용해서 데이터로 만들고 그걸 이미지 뷰로 반영하는 코드가 짜놨습니다. 근데 그냥 하게 되면은 네트워크 접속이 안 돼요. 뭐가 필요하냐? ATA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info.plt 가서 ATS에 관련된 설정해 줄 겁니다. 없이 하면 어떻게 되나 한번 결과를 보고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시키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접속을 시도합니다. 앱이 뜨면은 이제 눌러서 네트워크 동작을 시작시킬게요. 에러가 났네요. 무슨 에러가 났을까요? 자세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앱 트랜스포트 시큐리티 관련된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죠. 이 ATA 설정을 해줘야만 가능합니다. 왜냐? URL 자체가 HTTP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info.plt 가서 ATS 설정을 할 겁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추가를 하고요. 앱 트랜스포트 시큐리티 설정할 겁니다. 하위로 가서 차일드를 추가할 거예요. 여기서는 익스텐션 도메인을 줄 수 있고요. 아니면 웹에 대해서 ATS 설정을 끌 수도 있고요. 전체를 다 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를 다 끄는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 다시 해보면 될 거고요. 지금은 동기식 방식으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런 예제입니다. 동기식 방식입니다. 누르고요. 다운로드 시작됩니다. 슬라이드를 움직여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움직이죠. 이미지가 다운로드된 이후에 움직이게 됩니다. 얘는 동기식 방식이다 보니까 UI 이동이 블록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상세하게 좀 더 좋은 경험 주기 위해서는 얘를 비동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비동기로 만든 방법은 스레드 이용 방법도 있고요. 다른 방법도 있겠는데 이번에는 오퍼레이션 Q를 이용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Q를 만들고요. Q에다가 add 오퍼레이션에서 동식 코드를 그대로 갖다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할게요. 여기다가 셀프가 빠졌네요. 클로저 안에서는 셀프로 접근해야죠. 런을 하고요. 이번엔 비동기 방식으로 누르게 되면은 UI가 계속 동작합니다. 근데 화면에 반영됐을 시간인데 반영이 좀 안 됐네요. 이거는요, 이 화면에 반영해준 이 코드가 비동기 상태, 즉 멀티스를 동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반영되긴 됐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메인 스레드 동작하도록 코드를 짜줘야 됩니다. 그 방법은 오퍼레이션 Q를 이용한 방법이 있어요. 오퍼레이션 Q의 메인에다가 추가합니다. 화면에 반영하는 코드를 메인 스레드 동작하도록 만들게 되면 이제는 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시 동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비동기 방식으로 동작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끝나면 메인 스레드를 이용해서 UI를 반영하는 코드입니다. 동작시키죠. UI가 계속 동작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화면에 반영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동기식과 비동기 방식의 네트워크 코드의 차이점, 그 다음에 ATS에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찾아본 것은 네트워크에 대한 기초였었죠. 네트워크를 통한 리소스 접근하기 위해선 우리는 리소스에 대한 위치 정보인 URL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HTTP 요청과 응답으로 동작한 프로토콜이죠. 요청을 다루기 위한 URL 리퀘스트, 응답을 다루기 위한 URL 리스폰스 클래스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와
네트워크 과정에서 보안 그 제약사항인 ATS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ATS의 예외사항 주기 위한 몇 가지 설정하는 방법을 봤고요. 그 다음에 웹 컨텐츠를 사용자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웹뷰를 봤었죠. 그 다음에 사파리 뷰 컨트롤을 이용해서 신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식과 비동기 방식을 살펴봤습니다. 동기식 방식이 동작하는 원리, 그게 네트워크 과정에서 동기식 방식으로 만들었을 때의 문제점을 살펴봤었죠. 비동기식 방식으로 동작하는 원리와 네트워크 과정에서 비동기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비동기 방식으로 만들기 위한 몇 가지 기법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비동기 방식이다. 그랬을 때는 그 내용을 화면에 반영하기 위해서 메인 스레드에서 동작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메인 스레드로 코드를 동작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네트워크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살펴봤었고요. 이어지는 강의에서 좀 더 깊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네트워크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